안녕하세요. 아이폰 팩토리의 박근환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서버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유나이트 같이 클라이언트 엔진의 어떤 세션을 받게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자리도 많이 채워주시고 해서 굉장히 기쁘네요. 일단 저는 아이폰 팩토리의 박근환이라고 하고요. 저의 경력은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경력에 이제는 아이폰 팩토리에서 1년을 했으니까 빼고도 80% 이상은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 위주의 게임 개발과 게임 디렉팅으로 경력을 쌓았고요. 그리고 아이폰 팩토리에 오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저의 그냥 친밀함도 있었지만 서버 솔루션 쪽 작업을 해보면서 그러면 서버 개발자로 참여도 해봤지만 일을 했을 때 뭔가 클라이언트 개발자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도 하고 저의 기술적 확장 동시에 그 회사의 어떤 좀 더 유저 프렌들리한 부분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제가 클라이언트 개발 오래 한 어떤 개발자가 서버 솔루션 업체에 들어가서 좌충우돌도 하고 그리고 같이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의견을 내면서 어느 정도 개발의 방향을 틀기도 하고 하면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버도 개발하고 싶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위한 세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철학은 제가 이 회사로 넘어오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되게 어릴 때부터 저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게임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게임 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퍼블리셔나 아니면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내가 그냥 만들고 싶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많은 개발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형태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아직 인디가 그렇게 막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면 국내 인디 산업이나 그리고 게임 개발 자체의 대중화나 이쪽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제가 게임을 시작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등장하면서 생긴 어떤 개발 효율의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게임 서버를 솔루션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발 그리고 서버 개발 그리고 이 둘의 환경과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예쁜 이미지와 그래픽과 사운드를 볼 수 있지만 서버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오로지 텍스트와 예쁘게 해봐야 웹사이트 정도 이런 게 있겠죠.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선.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서버나 클라이언트나 당연히 알고리즘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픽스는 서버에서 쓸 일이 거의 없겠죠. 피직스가 들어가면 조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픽스 쪽이 클라이언트라면 서버 사이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하면 이거 게임을 출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클라이언트도 콘텐츠를 개발했다고 출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의 작업 서버 사이드에는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서버를 개발하면 네트워크 플레이 게임이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 작업들이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혹시 대박이 나면 어떡하지?를 위해서 사실 혼자 만들었어도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 수 있고 그게 심지어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박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 정리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하신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로직을 어느 부분에서 담당할 것인가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전부 하고 서버는 보고를 받는 체제가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뷰어 역할을 하고 서버가 모든 로직을 처리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대체로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해서 양쪽에 적당히 로직을 분배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좀 싫어하지만 무겁고 복잡한 로직은 클라이언트에서, 그리고 간단하고 빠르지만 중요한 로직은 서버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세세한 기술적인 팁,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려면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네트워크 레벨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지나가면서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룰 주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할 이야기는 개발자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서버 개발을 하려면 현재 서버 엔진 혹은 솔루션에 관련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서버를 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예방접종에 가까운 세션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들던 시기가 2002년이니까요. 이때는 이름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퀄컴에서 브루 같은 걸 만들었고요. 뭐 위피는 제가 일하고 한참 있다 나왔고요. 뭐 MIDP 같은 표준이 있었죠. 이거는 그냥 거의 언어 레벨의 현재 C++ 템플릿만도 못한 수준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C++도 제대로 지원을 한다고는 할 수 없죠. C++ 11 정도만 돼도 사실 굉장히 유연하고 강력한 언어인데 거의 그냥 C나 아니면 자바의 서브셋이나 아니면 스크립트 언어 정도였고요. 모든 걸 바닥부터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엔진으로 따지자면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걸 구현할 일은 없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렌더러를 직접 만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텍스처 관리도 직접 만들어야 됐고, 뭐 애니메이션 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데이터 관리 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제이슨 그런 거 아직 제대로 하려면 힘들었고요. 이 레벨은 안드로이드 SDK나 iOS SDK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지만 실제로 게임을 내가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컴포넌트에 비하면 사실 거의 뭐 직접 해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코스투디 같은 뭐 일종의 유니티의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유니티가 얼마나 편한지 아신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큰 차이가 나게 불편했죠. 그리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 클라이언트 시장에 유니티가 등장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엔진도 있고 뭐 그 후에 뛰어난 엔진도 있고 뭐 컨버팅 해오는 엔진도 있지만 사실상 국내에서는 뭐 70% 정도는 유니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유니티가 등장함으로써 변화한 것이라고 거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게임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보드 게임을 만들 거야. 아니면은 뭐 그냥 자동 플레이되는 온라인 게임, 그 RPG 게임을 만들 거야. 이러면 거기에 맞는 엔진을 먼저 선택하지.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끝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 이거는 이제 전혀 먹히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엔진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특히 유니티는 많이 향상이 되면서 프로토타입 개발은 기획자나 디자이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스매싱 배틀이라던가 이런 아예 디자이너 출신의 이제는 개발자라고 불러야겠죠.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어 출시해서 성공을 하는, 저는 아웃라이어기는 해도 어떤 성공을 거두는 실제 사례가 생긴다는 점에서 어떤 게임 엔진의 대중화가 개발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토타이핑은 기획자나 디자이너도 할 수 있다면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기술적인 부분 혹은 전체적인 아키텍팅, 그리고 아니면 기획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에 대한 구도를 잡아주는 것, 좀 더 일이 크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개발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컨텐츠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어찌 보면 경쟁이 되게 격해지는 걸 수도 있는데 동시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인디게임이 어느 정도 흥행하게 되면 게임 장르나 아니면 게임 콘텐츠의 양의 스펙트럼에 대한 다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발자가 괜찮은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저들의 호응을 받아서 존속 가능한 형태의 집단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이폰 팩토리는 봄과 가을에 데브데이, 그러니까 디벨로퍼스 데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가 약간 깨졌군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41%는 웹서버를 활용해서 서버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고요. 무응답 13%는 저희가 대학교에도 강의권을 뿌리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서버 개발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소켓 엔진을 직접 만들어서
소켓 베이스드 서버를 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수가 그 엔진을 구입해서 19%가 엔진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웹 서버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도 일종의 솔루션을 구입해서 개발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약간 목적이 다를 뿐이지. 게임 서버를 만들 때 웹 서버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웹소켓을 사용하면 간단한 형태의 실시간 구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베이스에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단 게임 서버 솔루션에서 크게 이렇게 4개를 집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 엔진 저희의 이 얘기를 안 하면 저희 사장님이 화를 낼 거기 때문에 이쪽 랜야드에 저희 회사의 그 로고가 박혀 있고요. 유니티 멀티플레이어나 게임스파크나 포톤 같은 훌륭한 게임 서버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솔루션들이 집중하는 분야는 전부 실시간 멀티플레이 온라인 게임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웹 서버에 비해서 크게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게임 서버 솔루션이 지금 되게 이것만 보셔도 초창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실제로 도입한 회사는 전체의 20%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학생을 빼더라도 웹 서버와 게임 서버를 사서 하는 사람은 3분의 2 정도인데 여기서 웹 서버가 게임 서버에 특화된 그 엔진 솔루션으로 변환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유니티와 비슷한 형태의 점유율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게임 서버 솔루션을 선택하면서 생기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 중 하나는 유니티 멀티플레이어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게임스파크나 포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위에서 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 미국은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서비스 지원이 얼만큼이나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동남아야 아니면 러시아 혹은 중국에서 히트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굉장히 큰데 이때 서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마이너한 국가에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혹시 흥행할 수도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GDP도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유니티에서 저희 엔진에 대한 광고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설치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이론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발자가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가끔 서로 이거 서로 약간 다른 인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 강박적인 예외 처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어 레벨업을 했다고 칩시다. 레벨업을 하면 레벨업 이펙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업적을 띄워야 될 수도 있고 레벨업 축하 아이템을 보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처리를 다 빼고 레벨 그냥 하나 올린다고 하면 클라이언트는 대체적으로 그냥 레벨에 플러스를 붙이고 굳이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레벨 같이 중요한 스탯은 보통 서버에서 처리해서 던져주고 클라이언트는 뷰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레벨을 하나 올렸는데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레벨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떤 레벨의 맥시멈 수치 혹은 미니멈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가 해킹을 당하면 해킹을 당한 대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버티고 서버가 에러만 안 일으키면 나중에 다시 껐다 켰을 때 전부 다 롤백되고 이걸 기대할 수 있는데 서버는 메모리가 한 번이라도 꼬이고 나면 그리고 심지어 그게 데이터베이스에 푸시가 되면 정말 끝장인 거죠. 로그를 추적해서 노가다 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조건문을 걸게 되고, 그리고 익셉션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그냥 취향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익셉션을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서 클라이언트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범용적으로 하든지 스페시피케이션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부분의 서버는 로그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를 남긴다는 건 언젠가는 그걸 취합하고 통합해서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 하나의 차이는 비동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에서 멀티스레딩 프로그래밍을 빡세게 할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버는 모든 로직을 멀티스레드 위에서 돌리는 것이 권장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블러킹은 있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모든 I/O 관련 코드 당연히 비동기로 만들어야 되고요. 뭐 그냥 콜백 등록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네트워크 모듈을 클라이언트에서 만든다고 쳐도 대부분 다 비긴 커넥트하고 비긴 샌드하고 비긴 리시브하고 콜백해서
엔드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구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즉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능, 뭐 보편적으로 이제 매치메이킹 서버는 분리하게 되는데 매치메이킹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해당 서버가 응답을 줄 때까지 락이 걸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뭐 사용자 검색, 랭킹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오래 걸릴 수 있는 기능은 무조건 비동기로 만들어라. 그리고 외부 서비스 연동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과금 같은 게 있고요. 이런 거는 네, 무조건 비동기로 만들어야겠죠.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화가 있는데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게 되게 약간 양쪽에 보는 감각이 달라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했을 때 목표는 더 낮은 하드웨어에서도 좋은 그래픽과 매끄러운 플레이 체감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CPU를 사실 최대한 땡겨 쓰고 AP를 최대한 땡겨 쓰는 게,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게 오히려 클라이언트 최적화를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배터리를 연결해도 계속 막 녹는다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만 지키게 되면 가능한 한 멋진 그래픽과 입체적 사운드를 보여주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건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로직이 복잡해지고 IO가 많아지고 그러면 관리하는 서버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돈을 더 많이 내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서버가 다운됐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서버가 크래시 나서 다운되는 건 대부분 QA나 테스트를 하다가 잡혀요. 하지만 서버가 스트레스 때문에 다운이 된다는 거는 이미 흥행하고 있는 게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바로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이쪽에 되게 많이 빨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급감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되게 다양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만약에 iOS에서 출시를 해야 되니까 맥 빌드 머신이 하나 필요해요. 이 정도도 사실 되게 귀찮은데, 서버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개발 서버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리컴파일을 해야 되고 개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이건 개발하는데 이 정도까지 필요해 수준의 하드웨어 사양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세 종류가 필요한데, 이건 심지어 되게 간략하게 한 거예요. 팀 내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팀 내에서는 팀원들이 펀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이너가 리소스를 새로 올린 다음에 게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자들을 위한 데이터 변경 테스트 서버. 이게 있고 없고는 향후 밸런싱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내 테스트, 당연히 이제 QA 레벨을 올린 다음에 해당 테스트 QA 던져주고, 그 다음에 사업팀에서 가끔 우리 이거 저쪽 투자자한테 한번 보여줄 건데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래서 QA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 그리고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서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그리고 스테이블한 버전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외부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퍼블리셔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FGT 혹은 CBT 같은 형태의 외부 공개 서비스가 되고요. 그리고 외부 홍보를 위한 그 외부 테스트 서버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라이브 직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외부 테스트 서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유지하면 그냥 대충 따져봐도 한 5-6개 정도의 개발 환경을 유지해야 되고요. 각각은 아시겠지만 전부 버전 관리가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퍼블리셔가 힘이 세고, 그리고 마케팅 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이러면 테스트 서버에는 치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라이브 서버에는 치트가 없어야 되고, 그 이쪽에 돈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저쪽에 캐시템을 쉽게 넣었다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 계정은 여기까지만 준비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리고 라이브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에 따라 여기가 제일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서버를 통합할까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 퍼블리싱을 받아서 했는데 저쪽에서 퍼블리싱 들어왔으니까 채널을 분리해야겠네, 그럼 서버를 분리할까 아니면 진입장벽만 분리할까, 그리고 이쪽에만 이벤트를 해야 되네, 그러면 운영 툴을 갈라놔야 되네,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흥행해서 출시국가가 늘어났네, 그러면 글로벌 서버는 거의 무조건 퍼블리셔가 한 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히 투자 금액 차이가 나고요. 뭐 본인이 혼자 한다면, 뭐 저라면 당연히 출시국가에 따라서 다 갈라버리겠지만,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좋겠죠. 다음은 기술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플레이 게임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버그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일단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서버가 받는 모든 메시지는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끊길 때 예외 처리, 느려졌을 때 예외 처리, 특히 실시간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플레이어가 느려졌을 때 전부 다 멈출까? 아니면 이 플레이어만 잠깐 페널티를 줄까? 뭐 이건 되게 정책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동기화돼야 되는데, 게임 중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게임이 FPS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플레이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 플레이어가 강제적으로 포즈를 걸었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클라이언트,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프로세스를 마음대로 정리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유저는 얼마든지 루팅을 통해서 훨씬 개발자보다 높은 권한 내에서 바라다 보면서 모든 메모리와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발자는 플랫포머가 정한 레벨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호화 혹은 보안 처리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메시지는 그냥 안 믿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게임 중 복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FPS 같은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이 3분짜리 게임인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1분 동안 나갔어요. 그럼 다시 들어왔을 때 당연히 그 유저는 그 룸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룸의 상태, 스냅샷 이걸 떠서 던지는 기능이 필요해지고, 그리고 유저가 어떤 로그를 남길지, 그리고 중간에 나갔다 들어온 유저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하면서 이제 복잡도가 상승하게 되죠. 다음은 이 네트워크는 예를 들어 그냥 몸풀기였다면 이제 분산 처리가 본격적으로 복잡해지는데요. 대부분의 게임은 서버를 한 대만 두지 않죠. 최소한 처음에 퍼블리싱을 받아서 마케터가 유저를 확 몰아주면 로그인 서버는 엄청난 부하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샤딩해서 준비해두고, 그다음에 로그인 서버를 여러 개 분산해두고 앞에 로드 밸런서를 두고 이러면서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키텍팅을 처음 들어가려면 이 시점에는 경험이 많은 개발자의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최소한 퍼블리셔에게 요청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다는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냥 뉴비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나눌 수 있는 최대한 나눠버려라. 예를 들어서 로그인, 로비도 나눠놓고 게임도 나눠놓고 채팅도 나눠놓고 그냥 서비스 컴포넌트별로 전부 다 나눠놓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존 서버의 동작을 나눠서 새로 띄우는 것보다는 미리 나눠놓은 서버를 그냥 확장하는 게 이게 넘사벽으로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샤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혹은 아니면 메모리에서 유지하는 캐싱, 그리고 어떤 서버가 얼만큼 떠 있는지 상호 어차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비스 검색하는 기능 등 이거를 N개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 처리의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난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서버가 여러 개로 될수록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서버 내에서도 가능한 한 IDC에 모든 서버를 밀어넣게는 해놓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게임이 흥행해서 서버가 100대가 넘어갔어요. 근데 서버의 에러율이 0.4%가 낮다고 치죠. 그러면 하루에 0.4%라면 2.5일이면 한 대는 어딘가 100대 중에 한 대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더 흥행해서 막 지금 탑을 찍는 게임같이 서버가 500대, 600대 그리고 글로벌리 해서 막 이제 거의 1000대쯤을 유지하게 되면 그냥 하루에 몇 대 서버 죽는 건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어떤 서버가 죽어도 문제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가 동시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캐싱, 예를 들어서 뭐 레디스나 주키퍼 같은 게 동시에 후둑하고 죽는 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죠. 이 경우에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정책은 사실 그 정도 흥행하면 그냥 사람을 뽑아서 SE나 뽑아서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일단 준비는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엔진이 이제 해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와우에서 예를 들어 위상 변화를 구현했을 때 초창기에 엄청나게 버그가 많았죠. 이거는 서버 개발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 보신 분들이라면 와, 이렇게 버그가 많을 만한 컨텐츠를 만드네 하고 놀랄 정도로 위험한 컨텐츠였어요. 왜냐하면 유저는 서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위상이 갈리면 서로 못 보는데, 해당 유저가 퀘스트를 깨면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다 전부 서버 이동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자유자재로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버그가 실제로 많았고, 지금은 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 중에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발 철학에서 아까 인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는 약간 귀납적으로 개발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게 만들고 QA에 던져서 충분히 테스트를 거쳐서 버그를 잡으면 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클라이언트는 가끔 죽어도 그냥 GM이 고생하지 개발자는 어쨌든 어떻게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서버는 예를 들어서 한 서버에 2,000명이 붙는데 이 서버가 죽으면 2,000명이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고, 이 서버가 죽는다는 건 다른 서버도 다 죽을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는 귀납적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와우의 해당 위상 변화는 약간 귀납적인 수준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엔진을 쓰고 기술이 누적되어서 점점 올라가면 약간 귀납적으로 해도 서버가 일단 죽진 않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와우 위상 변화 보면서 든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떤 엔진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서버 개발도 귀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인의 연인이자 서버 개발자 만인의 연인이자 동시에 애증의 대상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트랜잭션은 서버 병목의 원천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쓰는데 트랜잭션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동기 코드로 당연히 짜야 되고, 분산 처리를 하면서 서로 뭔가 깨지면 안 되고, 거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얹혀지면서 이제 서버의 최적화 난이도 상승을 시키는 주범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 엔진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관리해주고 이게 깨지지 않게 관리해주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요즘 뭐 퍼블리셔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긴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굉장히 큰 퍼블리셔나 이런 애들은 이제 좀 약간 기술적으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내가 짠 코드와 엔진에서 관리하는 코드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대비는 그냥 엔진 회사한테 맡기는 게 사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를 구성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아키텍팅을 할 때 서버 개발 오래 하신 분한테는 조언을 한번 받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짤 때 가능하면 DBA의 조언을 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엔진 회사의 어떤 포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 있는 기능 내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뭐 죽진 않죠. 이건 유니티 엔진을 쓸 때랑도 약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쉐이더를 써서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의 데이터 관리도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직접 만든 굉장히 플랫한 바이너리 데이터 관리 툴을 이용해서 했을 때 당연히 퍼포먼스는 오르겠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뭐 감당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약간, 그래서 엔진을 사용하면 최소한 죽진 않는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버 간 통신 활용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버, N개의 서버가 있을 때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 다른 서버가 혹시 이 데이터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서 내가 들고 있어 하고 보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은 요즘 엔진에서 많이들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트랜잭션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실패할 수 있다 를 가정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롤백 혹은 실패에 대한 예외 처리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ORM이라는 거를 엔진에서 대부분 이제 같이 들고 가게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안 하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적당히 이 스키마를 정의해주면 그에 대한 클래스가 나오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캐릭터가 있고 레벨이 있고 경험치가 있고 뭐 힘, 지능, 민첩, 럭 이런 게 있으면 쭉 정의해두면 그냥 클래스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person P는 리파지터리에서 그냥 get person 하고 이 ID가 10을 그냥 가져와라 라고 하면, 이게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해당 클래스로 그냥 던져줍니다. 그래서 get first name 하면 이름을 가져오는 형태로. 그래서 이 ORM은 뭐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엔진과도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의 게임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렌더링이 꼬일 확률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떨어진다. 이게 장점이죠. 다음은 이제 외부 서비스 연동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개발에서 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비동기 구현이 필수다 정도고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그 기다리는 빙글빙글 도는 거 띄워놓고 카카오랑 통신하고 인증한 다음에 끝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서버는 락을 걸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누군가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로그인할 수 있고 이렇게 주르륵 서게 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비동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서버에서 이런 기능은 주로 열의 9 이상이 REST API를 호출하는데 HTTP로 그냥 접근해서 뭐 이렇게 포맷에 맞춰 던지면 포맷에 맞춰서 결과가 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버 엔진들은 HTTP 클라이언트도 예쁜 걸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는 내용인데요.
맨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엔진들은 ORM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저기 샤딩 그리고 캐싱이 있죠. 그래서 N개의 서버가 있을 때 각각의 서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서도 요구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지 않고 해당 서버에 쿼리를 해서 가져오는 형태의 서비스까지 요즘 서버 엔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과 엮여서 지금 내가 로그인 서버인데 지금 로그인이 완료됐어, 로비로 보내야겠어, 로비는 지금 몇 개나 있니, 이런 디스커버리 서비스, 그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쪽에 대한 것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는 게 디스트리뷰션 서브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스레딩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벤트나 타이머 같은 거가 무엇을 뜻하냐면, 로직을 그냥 하나 짜서 예를 들어서 이 로직이 순서가 필요해, 그러면 얘는 순서가 필요하다 태그를 달아서 쭉 늘어놓고 그냥 실행해 라고 서버 엔진에 던지면 서버는 알아서 이게 순차로 해야 되면 순차로 해주고, 만약에 태그를 안 달아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병렬로 전부 멀티스레드로 해주고, 멀티스레드는 그냥 설정 파일에서 여기는 지금 코어가 2개니까 이벤트 스레드는 4개만 돌립시다 하고 하면 알아서 4개 스레드에서 최적화된 코드를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네트워크는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 접근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얘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끊겼거나 아니면 돌아왔거나에 상관없이 항상 세션을 유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정도는 요즘 서버 엔진에서는 이 정도는 거의 다 어지간하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화가 왔거나 돌아와도, 예를 들어서 세션은 타임아웃이 5분이면 전화로 5분 전에 돌아왔으면 해당 그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태를 바로 서버가 던져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뭐 매니지먼트 API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의 지금 현재 상태라던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유저 액티비티 로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통계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개발 이후 그러면 이제 서버를 올려야겠죠. 서버를 어딘가에 올리면 이제 전 세계 IP가 당신의 서버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버 접속 관련 보안 설정이 필수적이고요. 여기는 취향에 따라 되게 갈리는데, 뭐 기본적으로 SSH 포트를 바꾸고 뭐 공격을 막아놓고, 그리고 패스워드 쓰지 말고 키 페어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고요. SSH로 접근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 그거는 쉽지 않죠. 그리고 패킷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암호화를 하고요. 여기에 근데 너무 힘을 빼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공격 당연히 이거 요즘 그냥 엔진 레벨에서 다 차단해 줍니다. 클라이언트 보안도 엔진 레벨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요.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에서 메모리나 뭐 파일 세이브를 보완해 주는 거는 서버 엔진이 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적용했더라도 클라이언트 메시지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왔으면 항상 검증하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버의 내부 통신 그리고 외부 통신의 닉을 다르게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요즘은 또 클라우드들이 다 알아서 잘 하긴 하는데, 내부 통신의 닉을 다르게 하면 클라우드 내부 통신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비용이 효과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를 쓸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쓴 만큼 돈을 낸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무서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서버를 잡으면 비용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적게 잡으면 서버가 터지겠죠.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포용 서버 빌드에 대한 환경 구성, 예를 들어서 치트 다 빼야죠. 라이브 서버에서는. 그리고 메시지 리스트 같이 디버깅 관련 코드 이거 전부 빼야 됩니다. 이거는 빌드 옵션을 수정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라이브 나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건 그냥 저희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 대시보드 툴이고요. 이런 걸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실은 정형화된 툴을 만들기가 대단히 힘든 작업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게임이 어떻게 플로우가 흘러가서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개발자도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기획자도 뭐 가물가물해야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동작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한 뭐 몇천 개 정도 만들어서 한 서버에 쫙 붙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니까 가장 적은 그 하드웨어 자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이브로 구성했을 때의 구성이 있죠. 그러니까
N개의 서버를 쓰겠죠, 최소한.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잘 분산되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유니티를 쓸 때도 이제 중수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프로파일러 얼마 잘 쓰느냐 뭐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이건 이제 저희 엔진에 있는 성능 최적화 관련 그 SVG 파일인데, 클릭을 하면 해당 그 부분이 어떤 함수가 얼만큼 그 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잡아먹는 애는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너무 길면 주로 IO 블러킹이 어디 걸렸던지 뭐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재빠르게 그 부분을 수정하면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겪었던 것 중에 가장 놀라운 통계 효과 중에 하나는, 튜토리얼을 모든 스텝별로 전부 로그를 남기게 한 다음에 사용자별로 그거를 이제 당시에는 이제 파이브락스에 올렸죠. 그래서 이탈률을 전부 계산한 다음에 이탈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튜토리얼을 전부 고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랜드 런칭을 했더니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게임을 성공시키려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도 데이터를 뭐 여기 유니티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 애드브릭스, 파이브락스 같은데 올려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서버는 서버대로 또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하기 싫어도 퍼블리셔가 무조건 시키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서버를 개발하면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서버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 작업이 추가됩니다. 서버 패키지를 배포해야 되고요. 라이브 테스트를 통해서 동일한 동작을 보장하는 서버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버전 관리, 이거 테스트 서버에 새로운 치트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 서버 버전은 따로 나눠가지고 이런 이벤트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네, 이거 전부 버전 관리로 관리 안 되면 나중에 정말 사실 근데 본인이 나가면 회사가 잡겠죠. 뭐 그렇긴 한데 여튼 어쨌든 해야 되죠. 그리고 로그 분석, 그리고 처리, 이거는 뭐 서버 개발자의 필수 소양 같은 경우고요. 리텐션이나 결제 비율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다 보면 퍼블리셔가 최근 일주일간 이탈한 유저의 당일 플레이 내력이랑 승률 좀 뽑아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요구가 막 날아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영, 이 운영 툴이 참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오는 굉장히 큰 파고인데요. 이거 뭐 아무렇지 않게 한 2주면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안 되고요. 제대로 만들려면 사실은 이제 2달에서 3달 이렇게 원래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관련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한번 적용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툴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공간 등 사용량에서 경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뭐 좋은 거는 푸시 알람도 보내주고, 뭐 이런 툴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처음 깔고 시작할 때 추가 다운로드 시키잖아요. 추가 다운로드 서버가 또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그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 다운로드 서버를 유지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얘도 버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0.0 버전의 추가 다운로드, 1.0.1 버전의 추가 다운로드, 이런 게 이제 꼬이면 또 난리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버린 거죠. 지금까지 되게 열심히 해서 대박이 났으니까 이제 서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부하가 걸리는 타입의 서버를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열심히 테스트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버에 부하가 걸리는지 모니터링 툴 보고 해가지고 서버를 이제 해당 서버 추가하고요. 동일한 하드웨어로 그냥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밀릴 테니까 샤딩을 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도 안 되면 이제 더 좋은 하드웨어로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클라우드는 그 면에서는 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냥 올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해서 가능한 한 원월드에 많은 유저를 묶으면 좋은데, 안 되면 이제 새로운 월드를 하나 만들어야죠. 신섭하고 이제 해주고 거기서 이제 관리해주고. 근데 이러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월드마다 버전 관리가 달라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를 분리해도 가능한 한 전부 컨텐츠를 동일하게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했던 웹게임들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월드를 열면 아예 룰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9서브는 어떻고 10서브는 어떻고 막 이런 굉장히 하드코어한 게 되는데, 인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또 나름의 재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서버를 2-3개만 유지하고 예전 거 죽이고 새로운 거 열면서 룰 바꾸고 뭐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버전 관리 완전히 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서 퍼블리셔가 새로 생겼고, 이 퍼블리셔는 예를 들어서 스팀에서 꼭 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이제 채널링 하는 거, 이건 그냥 사실상
기존에 있던 서버를 그대로 덤프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리전 추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퍼블리셔가 한 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어봐요. 혹시 글로벌 원월드 서버 되냐? 이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챌린지한데 한번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저는 별로 자신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서버군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기존에 굴리던 서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패키지 배포해서 유지 보수해야 되고, 해당 서버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나라가 제일 하드코어 하지만 뭐 중국 애들도 요즘 만만치 않아서 얘네들은 정말 이상하게 동작해서 클라이언트를 다 뜯어버리고, 왜냐면 이건 흥행한 게임이니까요. 다 뜯어가지고 이상한 본 만들고 막 이러면 그걸 5분 석해서 뭐 보스를 블럭할 건지 아니면 얘는 돈을 더 내게 만들 건지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는 따로 운영이 있어야 돼서 중국 애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건 중국어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그쪽에 대한 뭐 외주를 준 다음에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모니터링 당연히 이쪽에도 추가해줘야 되고, 다운로드 서버도 저쪽에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냥 한 덩어리로 자 이거 1기가짜리 클라이언트야 하고 던질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던지니까 따로 추가 다운로드 서버가 생기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버 개발을 위한 엔진을 일단 선택을 하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현재 게임의 장르,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엔진,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개발과 테스트 서버 환경을 구축을 하고 버전 관리를 칼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코드에는,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을 위한 이야기죠. 항상 최대한의 예외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비동기로 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컨텐츠 이외의 작업 일정을, 특히 서버는 빡세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 툴, 그리고 모니터링도 툴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고, 추가 다운로드도 툴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통계는 게임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유저의 액티비티,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이 잘 나올수록 성공 확률이 1만이라도 더 오르니까, 그 퍼널이나 이런 뭐 개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케터들이 유저는 다 대장균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100만 명 모아도 마지막에 살아서 들어가는 건 뭐 5명이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느 깔때기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넓히느냐에 따라서 막판 결제자의 수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통계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버 성능 그 스트레스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확장을 항상 준비해둬라.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모니터링 툴, 운영 툴 절대 빼먹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는 예제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유니티 클라이언트와 저희 엔진을 사용한 C# 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기터브 저희 회사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일종의 호의이자 동시에 광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실망하신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테크니컬한 팁보다는 약간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아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